남극은 잠든 대륙으로 3km 두께의 얼음 갑옷 아래 인류가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나은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다. 이 세계는 더 깊이 파고들 용기를 가진 이들에게 새로운 발견을 약속하지만 과연 남극이 진정으로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묻는 이는 드물다. 대부분의 탐험대는 여기서 과거의 흔적을 찾는다. 하지만 일부는 자신의 공포 속에 현재의 흔적을 발견한다. 공식적으로 타르타르 탐험대는 존재한 적이 없다. 공개 보고서에는 없다. 하지만 비공개 기록 보관소에는 타르타르 탐사대의 오디오 녹음은 고작 34초만 남아있다. 6개월 동안 자동 부표 중계기가 손상된 파일을 허공으로 전송하다가 우연히 알파돔 기지에서 가로챘다. 이것은 3km 깊이의 얼음 무덤에서 온 메시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음에는 정정이 잡음과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리는 무겁고 패닉에 빠진 숨소리만 들린다. 그러다 마커스 손 박사의 목소리가 절망적인 비명과 함께 터져 나온다. 사무엘, 네가 이걸 듣고 있다면 그것은 항상 살아있었어. 그의 비명소리에 메탈릭한 삐걱거림과 둔탁하고 짓누르는 울림이 배경으로 들립니다. 또 다른 목소리가 방송에 끼어듭니다. 공학자 올렉 보르노프의 목소리로 그는 패닉 상태에서 소리칩니다. 로프, 그것이 로프를 끊고 있어. 마커스, 도망쳐. 녹음의 마지막 말은 여전히 마커스가 말한다. 그들은 조용히 두꺼운 잡음 속으로 스며드는 실존적 공포의 어조를 띠며 말한다. 그것이 보고 있어. 그것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그 후 통신이 끊어지는 굉음, 그리고 침묵. 이것이 타르타르 탐사대의 실종이 공식 발표되기 96시간 전에 녹음된 마지막 통신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 얼음 무덤에서 죽음을 맞이한 원인을 알아내려면 6달 전 그들의 여정이 시작된 시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마커스 손 박사는 결코 명성을 추구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남극 알파돔 기지의 누구보다도 그 명성을 누릴 자격이 충분했다. 그는 지질 물리학자이자 성우자, 가장 추운 대륙의 고요 속에 유배된 천재였다. 그의 천성은 빙하와의 조용한 전쟁, 매일 반복되는 3km 두께의 얼음 스캔, 숨겨진 호수와 고대 코어 탐색이었다. 작업 자체는 단조롭고 예측 가능하며 안전했다. 5월 20일까지는 그날 표준적인 지오레이더 아이스 브리지의 스캔 결과는 마커스의 모니터에 믿기 어려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깊이 3,000m, 수십 년간 비어있다고 선언되고 지질학적 활동이 없다고 여겨졌던 구역에서 장비들은 선명한 기하학적 구조를 포착했다. 그것은 거의 완벽한 정사각형으로 작은 마을 크기였다. 이런 형태는 얼음이 만들 수 없다. 자연은 직각을 형성할 수 없다. 마커스 톤은 즉시 자신의 발견을 구역 책임자인 사무엘 그레이에게 보고했다. 실용주의적이고 발견에 대한 낭만주의가 없는 것으로 유명한 그레이는 이 이상 현상을 단순히 무시하며 장비의 복잡한 간섭이나 극히 드문 결정체 수차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마커스는 이미 이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다. 재분석을 진행한 그는 그레이가 놓친 것을 발견했다. 사각형 중심부의 온도가 주변의 영구 동토층보다 15도 높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날 밤 정해진 규칙을 어기고 자신의 미래를 걸고 마커스 톤은 예약된 위성 채널을 사용해 연구 대상 구역에 자신이 보유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심층 스캔을 실시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과학적 돌파구의 문턱에 서 있다고 확신했지만 자신의 행동이 과학계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이들의 관심까지 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마커스가 의도적으로 샘 BAR 그레이를 우회해 흘린 정보는 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 이상 현상은 너무나도 중대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몇 주 동안 극비리에 타르타르 탐사대가 구성되어 해당 물체를 직접 연구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팀 규모는 작았지만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지휘권은 마커스 턴에게 맡겨졌는데 이는 그에게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그와 함께한 팀원으로는 뛰어난 시추 엔지니어이자 기지 생존 기술자인 올렉 보로노프,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합류한 생물학자이자 외계 생명체 연구자인 에바 로스토바 박사가 있었다. 그녀는 심해의 지질학적 현상이 아닌 생명체가 존재할 경우를 대비해 팀에 합류했다. 3주 후 그들은 목적지에 도달했다. 이곳은 평온한 사막이 아니었다. 타르타르 구역은 활발한 빙하균열 지대였다. 바로 올렉이 휴대용 레이더를 이용해 그들이 찾던 것을 발견했다. 수직으로 깊숙이 내려가는 거대한 얼음 동굴, 행성의 심장부로 이어지는 듯한 균열이었다. 하강이 시작되었다. 해발 200m 깊이, 햇빛이 더 이상 스며들지 않고 고대 얼음에 짓누르는 추위가 사방을 감싼 곳에서 탐사선 보트의 등불이 어둠 속에서 알려지지 않은 것을 비췄다. 그것은 스냅샷 47이었고 이 프레임은 비밀 자산의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얼음 두께 속 동굴벽의 거대한 어두운 색에 실루엣이 얼어붙어 있었는데 그것은 희미하게 인간의 형상이나 거대한 얼굴을 연상시켰고 얼음의 포로 상태에서 그들을 향해 쳐다보고 있었다. 과학자인 에바 로스토바는 즉시 이것이 단지 파레이도리아 빛, 그림자, 얼음의 균열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시각적 착각일 뿐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마르쿠스는 자신의 주요 목표인 3km 깊이에서 그를 기다리는 따뜻한 이상 현상을 발견하는 데 집착하여 망설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12시간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잠수를 이어갔고 결국 주변 얼음이 완전히 검은 빛을 흡수하는 공간으로 변했다. 마침내 올렉의 센서가 믿기 어려운 현상을 보여주었다. 균열이 끝나며 그들의 잠수정을 무한히 텅 빈 공간으로 이끌었다. 남극의 얼음 지붕 아래 3km 깊이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어둠에 잠긴 거대한 동굴이었다. 그들의 착륙은 단단한 안반 지반 위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들이 들어선 동굴은 정말로 거대했다. 가장 강력한 프로젝터조차도 그 천장과 벽을 비출 수 없었고 절대적이고 원시적인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에 메아리는 돌아오지 않았고 마치 이 공허함이 끝없는 심연인 듯했다. 공기는 답답하고 무겁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오래된 움직임 하나 없는 정적이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앞에 보이는 지평선 전체를 차지하며 구조물이 우뚝 솟아 있었다. 인간의 이해로는 단순한 건물 이상의 것이었다. 바로 마커스의 스캔에 나온 그 사각형이었다. 단일체로 이루어진 검은 구조물. 그 벽은 심연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것이 지어진 재료는 알려진 어떤 것과도 전혀 달랐다. 흑요석처럼 매끄러우면서도 가로등의 빛을 흡수하고 단 하나의 광선도 반사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해를 초월한 건축이었고 악몽을 불러일으키는 기하학이었으며 3km 두께의 얼음 아래 영원한 밤 속에서 우뚝 솟아 있었다. 마커스 쏜 올렉 보로노프, 에바 로스토바는 자신들의 발견이 가진 규모를 묵묵히 곱씹었다. 이건 바로 마커스 쏜이 알파돔의 모니터 앞에서 몇 시간이고 보내며 그토록 집요하게 꿈꿔왔던 바로 그 새로운 발견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곧 깨닫게 될 것처럼 이 발견들의 대가는 엄청났다. 바로 이 무음의 무덤 같은 고요함 속에서 태양빛과 문명으로부터 단절된 이곳에서 인류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슴 뛰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했다. 남극 대륙은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가?
올렉 보로노프는 항상 실용적인 사람으로 가장 먼저 침묵을 깼다. 휴대용 스캐너를 켜고 재료의 구성을 확인하려 했다. 기기는 즉시 오류를 표시했다. 그 재료는 그에게 낯설었지만 단단하고 놀랍게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올렉은 완벽하게 매끄러운 벽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다가 갑자기 그의 손전등 빛이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비췄다. 그 광경은 극지방의 폭풍에 익숙한 그조차도 숨을 멈추게 할 정도였다. 그것은 통로였다. 완벽하게 둥근 구멍은 마치 벽에 파낸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벽의 일부였던 것처럼 보였다. 이 먹빛 공허에서 미묘하면서도 낯선 온기가 그들을 끌어당기는 듯했다. 마커스는 올렉 보로노프가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할 거라 예상했지만 그는 단호히 금지했다. 우린 돌격대가 아니야. 마커스, 우리는 과학자라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먼저 기지 캠프, 대기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완전한 진단. 마커스는 따를 수밖에 없었다. 구조물의 검은 벽에서 50m 떨어진 곳에 그들은 가벼운 탐사 모듈을 설치하고 발전기와 조명 장치를 가동했다. 하얀 빛의 프로젝터가 눈부시게 모노리스 벽을 비췄지만 벽을 뚫기보다는 오히려 짚고 뚫을 수 없는 어둠을 더욱 짙게 만들 뿐이었다. 작업이 시작되었고 이후 48시간은 마치 과학적인 실험처럼 서서히 악몽 속으로 빠져드는 시간이었다. 가장 먼저 이상한 점을 눈치챈 것은 올렉이었다. 그에게 맡겨진 임무는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그는 모노리스 입구에서 공기 샘플을 채취했다. 분석 결과 크세논과 아르곤 함량이 높게 나타났지만 그 외 공기 성분은 박테리아가 전혀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호흡에 적합했다. 구조물에서 유입되는 공기는 완전히 무균 상태였다. 올렉은 재료의 강도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표준 다이아몬드 드릴, 비트를 선택한 그는 긴 과정에 대비했다. 드릴이 검은 표면에 닿는 순간 귀청이 터질 듯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순간적으로 하얗게 달아오른 팁은 3초 만에 녹아내려 모노리스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 벽을 향해 겨눈 레이저 거리 측정기는 반사를 감지하지 못해 거리 측정 오류를 표시했다. 보이는 모든 둘레를 돌아본 올렉은 이음매도, 이음선도, 어떤 고정 장치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것은 하나의 단일 모노리스였다. 그의 마지막 테스트는 가장 흥미진진한 것이었다. 고감도 지진계를 설치한 그는 얻은 데이터를 분석했다. 계기는 전체 구조가 극히 낮고 간신히 감지할 수 있는 주파수로 진동하지만 완벽하고 변함없는 리듬을 보인다고 표시했다. 올렉은 마커스에게 말했다. 이건 건축물이 아닙니다. 기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작동 중입니다. 한편 에바 로스토바는 인근 지역을 조사하고 있었다. 생물학자로서 그녀는 생명을 찾고 있었지만 오히려 생명이 완전히 비정상적으로 결여된 것을 발견했다. 동굴의 암석은 불모지였다. 이끼도 미생물도 없었다. 하지만 구조물 가장 밑부분에서 그녀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기묘하고 기름진 검은 물질이 모노리트 바닥의 미세한 구멍에서 흘러나오는 듯했다. 이 물질은 만지면 차가웠지만 에바가 열 감지기를 가까이 대자 계기판이 한계치를 넘어섰다. 그 물질은 열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흡수하는 것이었다. 마치 열을 먹는 것처럼. 에바는 50m 떨어진 곳에 있는 발전기를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돌 위에 드리워진 검은 막이 서서히, 거의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그쪽을 향해 움직이며 모든 알려진 생물학 법칙을 깨고 있었다. 동료들이 물리학과 생물학을 연구하는 동안 마커스 톤은 형이상학적 문제에 직면했다. 물질이 아닌 형태에 집착한 그는 구조물의 지도를 그리려 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
그가 직선이라고 생각한 벽을 따라 걸었을 때 그의 GPS 추적기는 곡선 궤적을 보여주었다. 시각적으로 직선으로 보였던 각도는 기기상에서 120도 편차를 보였다. 이곳의 기하학은 너무나 기이해서 마커스는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바로 그때 그는 표면의 레이더가 사각형을 표시한 이유를 깨달았다. 그것은 사각형이 아니라 단지 그 투영, 유령 같은 반사일 뿐이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어떤 물체의 그림자, 아마도 4차원 존재가 그들의 3차원 세계에 들이운 그림자였다. 이 깨달음은 그의 비극적 천재성의 정점이 되었다. 그는 공학적 원리뿐만 아니라 공간의 본질 자체를 뒤흔드는 무언가 앞에 서 있었다. 이틀째가 끝날 무렵 긴장된 대화가 오갔다. 올렉은 침울했다. 마커스, 우리는 물러나야 해. 이건 연구 대상이 아니야. 이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어울리는 게 아니야. 우리는 샘플을 가져가고 떠난다. 에바는 열식성 물질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에게 동의했다. 그러나 마커스 소는 이미 이성의 경계를 넘어선 상태였다. 그는 여전히 무균 상태의 열기가 흘러나오는 둥근 입구를 가리켰다. 당신들은 이해하지 못해.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고 있어. 이건 방어용 입구가 아니야. 이건 언어야. 죽은 언어로. 그것이 우리와 소통하는 방식이지. 우리는 수백만 년 만에 처음으로 그 소리를 듣는 존재야. 우리는 떠날 수 없어. 나는 떠나지 않을 거야. 그는 그들의 동의를 기다리지 않고 말했다. 배낭을 움켜잡고 그는 모든 규정을 어기고 어두운 입구로 발을 내디뎠다. 올렉과 에바는 명령과 리더를 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얽매여 운명적인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그를 따라갔다. 들어갈 결심은 마르쿠스가 혼자 내렸지만 이제는 욕망뿐만 아니라 무위의 두려움도 그를 밀어붙였다. 비밀을 밝히고 싶은 욕망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 두려움과 기본적인 경계심마저 밀어냈다. 에바와 올렉은 규율과 마르쿠스의 권위에 얽매여 달없는 어둠 속으로 그를 따라 들어갔다. 안에는 보이는 빛이 없었지만 그곳의 어둠 자체는 특별한 색조를 띠고 있었다. 짙고 짓누르는 듯한 어둠 속에서 그들의 손전등이 내뿜는 희미한 빛은 평소와 달리 행동했다. 흩어지기는커녕 벽에 달라붙은 듯 고작 몇 미터 앞만 비추고 나머지는 짙은 어둠에 잠겼다. 이 복도,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공간에 대한 모든 상식을 깨뜨렸고 이는 마커스의 추측을 더욱 확신시켰다. 모서리는 동시에 날카롭고 둥글게 보였고 바닥은 마치 위로는 올라가고 아래로는 내려가는 듯하여 마커스에게 메스꺼움과 방향감각 상실감을 불러일으켰다. 먼저 이상함을 눈치챈 건 이브였다. 생물학자라는 직업 덕분에 그녀의 감각은 예민했다. 걸음을 멈춘 그녀는 장갑 낀 손으로 벽을 살짝 건드렸다. 이게 숨을 쉬고 있어 그녀가 속삭였다. 밖에 캠프가 조용했더라면 그들은 이를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는 이 사실이 명백했다. 벽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전체 구조물이 미세하게 리듬을 타며 맥동하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잠든 유기체처럼. 올렉은 즉시 자신의 장비를 확인했고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나침반과 자이로스코프는 단순히 고장난 것이 아니라 마치 상반된 자기장에 의해 조각난 것처럼 미친 듯이 회전하고 있었다. 그들은 방향 감각을 잃었고 위와 아래를 구분할 수 없었으며 입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마커스톤은 황홀한 상태였다. 그는 평생 찾아 헤매던 것을 발견한 것이다. 멀리서 벽면이 복잡한 부조로 장식된 홀이 보였다.
그것은 글자가 아니라 지도였다. 벽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적어도 지구에서는 관측되지 않는 별자리를 묘사한 별자리가 걸려 있었다. 홀 중앙에서 마커스는 재단이나 제어판으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어두운 받침대였는데 그 역시 같은 수수께끼 같은 상징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 순간 비극의 천재 마커스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받침대 위에서 그는 전원 공급 장치와 비슷하게 생긴 커넥터를 발견했다. 과학적 열정에 사로잡혀 그 장치를 작동시키고 싶어 그는 올렉에게 그들이 가져온 휴대용 발전기를 그 커넥터에 연결하라고 명령했다. 올렉은 반대하며 이건 미친 짓이라고 그들이 상대하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마커스는 물러서지 않았다. 케이블이 연결되었다. 마커스 톤이 스위치를 돌렸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구조물은 충격을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홀에는 여전히 불길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실패에 실망한 마커스는 주먹으로 받침대를 내리쳤다. 바로 그 순간 에바 로스토바가 조용히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손전등 불빛이 벽을 비췄는데 그들의 사전 계산에 따르면 입구가 있어야 할 곳이었지만 이미 사라져 있었다. 에바의 비명 뒤에는 어떤 소음보다도 더 무서운 침묵이 찾아왔다. 그들이 통과했던 틈새가 사라진 것이다. 다치지도 밀려나지도 않고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매끄럽고 단단한 검은 벽 속에 그냥 녹아들어 버린 것이다. 그들은 벽에 갇혀버린 것이었다. 공포가 퍼지기 시작하며 과학 탐사대를 3명의 운명적인 사람들을 위한 함정으로 변모시켰다. 올렉은 벽으로 달려가 도구로 뚫으려 했지만 금속은 그저 멍한 소리를 내며 그의 타격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 그 순간 마커스 톤은 자신의 실패한 실험이 결국 결과를 낳았음을 깨달았다. 그들이 간신히 감지할 수 있었던 낮은 초저주파 울림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받침대에서 나는 것이 아니었다. 마치 구조물 자체에서 벽과 천장, 발밑에서 나는 듯했다. 구조물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에바는 벽의 맥동이 강해져 거대한 심장의 박동처럼 강렬해졌음을 알아차렸다. 그 다음 받침대가 살아났다. 그 위의 상징들이 초자연적이고 차가운 빛을 발하며 어둠을 뚫고 홀 전체를 비췄다. 벽의 부조들도 살아났다. 별자리 지도가 변했고 마커스는 이것이 지도가 아니라 도표임을 깨달았다. 감옥을 묘사한 도표,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구조물 밖의 거대한 동굴 전체가 강력한 충격으로 떨렸다. 지진이 아니었다. 그것은 각성을 알리는 소리였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려는 필사적인 시도로 마커스 소는 빛나는 받침대를 응시했다. 그에게 분명해진 것은 그 구조물이 도시도 사원도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것은 성체였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 믿기 힘들 정도로 오래된 존재가 만든 복잡한 기계 장치였다. 그것은 남극의 심장부에 동면 상태로 잠든 무언가를 가두기 위해 지어졌다.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에너지를 공급한 것이 아니었다. 발전기를 연결한 그들은 안전 신호를 보내 밖이 평온함을 알렸다. 그들은 열쇠를 꽂고 돌렸다. 그 공포의 찬 녹음 파일로 돌아가 보자. 울림이 포효로 변했다. 구조물이 변하기 시작하며 기하학적 형태를 왜곡했다. 마치 스스로 깨운 바로 그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했다. 마커스는 스냅샷 47, 얼음 속 실루엣이 단순한 조각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수호자, 수많은 수호자 중 하나였다. 그리고 지금 그 역시 깨어나고 있었다. 그건 살아있어. 사무엘, 네가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건 항상 살아있었어.
마커스는 무정히에 소리쳤다. 자신의 메시지가 수신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올렉 보로노프는 그들이 밖에 남겨둔 구조용 로프에 다가가려 했지만 그 앞에 검은 벽이 급속도로 다가와 그들의 길을 막는 것을 보았다. 로프. 그것이 로프를 끊고 있어. 마커스, 도망쳐. 하지만 물러설 곳은 이미 없었다. 마커스, 이브, 올렉은 중앙홀에 갇혔고 그들의 손전등 빛은 차가운 빛을 내는 기호들에 밀려났으며 곧 기호들마저 꺼져버렸다. 그들은 완전한 어둠 속에 갇혔고 웅궁거리는 소리와 그들이 무언가를 깨웠다는 깨달음에 둘러싸였다. 그것이 보고 있어. 우리를 보고 있어. 마커스가 속삭였다. 그 순간 통신이 끊겼다. 알파돔 기지에서 사무엘 그레이는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다. 타르타르 탐사대의 3개의 녹색 생명활동 표시등이 차례로 붉게 빛나더니 곧 꺼져 회색으로 변했다. 신호 손실. 그레이는 72시간 동안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길 기다렸지만 희망은 헛된 것이었다. 그레이가 조직한 구조작전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타르타르 구역에 도착한 두 번째 팀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마커스 팀이 내려갔던 균열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닫히고 사라졌다. 이 구역의 얼음은 단단하고 일체화된 상태가 되었다. 공식적으로 타르타르 탐사대는 예측 불가능한 지질 활동으로 촉발된 갑작스럽고 재앙적인 빙하 지진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선언되었다. 마커스턴의 모든 자료, 사각형과 사진 47에 관한 모든 정보는 사무엘 그레이에 의해 압수되어 1급 비밀로 분류된 최상위 기밀 기록 보관소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그레이가 기지 책임자 직위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작성한 개인적 기밀 보고서에는 흥미로운 세부 사항 하나가 기록되어 있었다. 승무원 사망 이후에도 타르타르 구역계 열 이상 현상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진적이지만 꾸준히 강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매일 밤 남극의 깊은 겨울철에 대륙의 모든 극지기지 통신 요원들은 여전히 가끔씩 3km 두께의 얼음 아래에서 나오는 이상하고 리드미컬한 신호를 포착한다. 이는 세기의 잠에서 깨어난 거대한 심장의 박동을 연상시킨다.